인생에는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을 때 영혼이 너무 무거워서 어둠 속 구석에 웅크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을 때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일 수도 있고 수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일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고통의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긴 나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 대부분이 선택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를 악물고 견뎌내며 세상을 향해 나는 괜찮다,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짓는 미소라는 가면을 쓰고 속은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부서져 있으면서도 강한 척 가장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포기하고 고통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그것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두며 모든 빛과 희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길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완전한 탈진입니다. 첫 번째 길은 가짜 연기를 하느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두 번째 길은 절망의 나락으로 더 깊이 빠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포기해도 한 사람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신기할 만큼 단순하면서도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운 길. 바로 입을 열어 두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와줘. 쉬워 보이지 않나요? 단지 두 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혀끝에서 산처럼 무겁게 느껴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몇 달씩 혼자 고통을 견디고 영혼이 마른 나무처럼 시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이 말을 꺼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들로 쌓인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더 나쁘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봐 무서워합니다. 울었을 때 꾸지람을 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 강해져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여자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성과 자립 능력이 높이 평가되는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종종 실패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가족과 사회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도와줘는 한국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말 그런 식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정말 혼자 존재하도록 태어난 걸까요? 자연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흙, 물, 햇빛 없이 살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벌과 나비가 꽃가루바디를 해주지 않고 바람이 씨앗을 날려주지 않으면 피어날 수 없는 꽃은 없습니다. 자연계 전체는 상호의존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하며 존재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벼를 기릅니다. 기계공이 기계를 고칩니다. 운전자가 운반합니다. 상인이 우리 손에 전해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조차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연결의 그물망 속에서 살고 있으며 아무도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정에 관해서, 정신적 고통에 관해서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믿을까요? 답은 현대 심리학이 인정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강하고 완벽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강박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배우가 되어 항상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면은 점점 무거워져서 우리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어낼 용기를 낸다면요.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 지금 괜찮지 않아. 도와줘 라고 말할 용기를 낸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경멸당하는 대신 포옹받게 될 테니까요. 멀어지는 대신 더 가까워지게 될 테니까요. 진실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외로운 짐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나은 자신이 될 기회를 선물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와줘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해요. 당신이 나를 이해할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당신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찬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도 신성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당신이 어떤 무게를 지고 있다면, 자신만의 바다에서 익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고 완벽하기를 바라지도 않는 길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인간일 뿐이라고 인정할 용기의 길이며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신뢰의 길입니다. 이제 도와줘 라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울음입니다. 아기는 배고프면, 아프면, 무서우면 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점차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압하도록 배웁니다. 울지 마, 혼자서 해봐. 의존하지 마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립을 배우죠. 물론 자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립과 고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건강한 자립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정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가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죄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 정신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있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은 정신 건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덜 걸리며 전반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번아웃 우울증,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서울의 바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모두 바쁘게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누군가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보면 도와줍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는 도우며 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정신적 고통에 관해서만은 이런 자연스러운 도움의 문화가 작동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은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마음이 다친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숨기는 것이 강함의 표시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취약성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회복력이 있으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품앗이, 개향후회 같은 제도들은 모두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해결하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나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경쟁 문화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약화되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통계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서로 단절되고 고립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치유적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통을 혼자 감당할 때는 그것이 전 세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 그 고통은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어듭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 켜도 공간 전체가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출구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조언 한마디가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우리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넷째, 그것은 감정적 짐을 덜어줍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 효과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치 고름이 찬 상처를 째고 독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그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단순한 실용적 조치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느냐입니다. 효과적인 도움 요청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도와줘 라고만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해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있고 당신도 정확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람에게 요청하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문제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적 문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전문적 문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도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받기만 하지 말고 줄 준비도 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작용에 바탕을 둡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도 인정하세요. 친구나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중독, 트라우마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는 바뀌어야 할 낡은 편견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소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는 것을 자기 개발의 한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변화입니다.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난 바빠,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항상 도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반드시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청해 보세요. 셋째, 거절당하는 것 자체도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만큼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더 적절한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할 확률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추정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요청하거나 너무 큰 부담을 주거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이 도움 요청 자체를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겪고 있다면 먼저 신뢰할 만한 동료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이나 조직 내 문제가 있다면 인사팀이나 임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족 중에서 가장 이해심 있는 사람부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때로는
가족 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치료는 개인 치료만큼 효과적이고 관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라면 다른 부모들과의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실용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형태의 도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받거나 임시로 머물 곳을 구하거나 구직 정보를 얻는 것 등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또한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코올, 도박, 게임, 쇼핑 등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익명의 자조 모임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동호회, 자원봉사활동, 종교단체 학습 모임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되 혼자만 슬퍼하지는 마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슬픔 상담이나 그룹 치료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관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깊어집니다. 한번 도움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만이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곁에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도움 요청의 한 형태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받는 것 자체가 치유적입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경험은 그 자체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이해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눈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관해서는 이런 간접적인 소통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항상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 문화의 섬세함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직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는 좀 더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통받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와줘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들어주세요.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공감해 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세요. 감정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셋째,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런 생각을 해? 처럼 성급한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무작정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다섯째,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을 제안하세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주세요.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세요. 한번 도와준 후에도 계속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도와주려는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할 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는 전문적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의로 하는 조언이 때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도와줘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영이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변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 근본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기물 음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입니다. 건강한 상호 의존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아상이라고 불리는 자에 대한 집착은 이런 상호 의존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리된 자아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연결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참모습을 보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큰 공덕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단순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다. 나는 필요한 도움을 받고 상대방은 남을 도와주는 기쁨과 의미를 얻습니다. 양쪽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상생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의 웰빙 개념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진정한 웰빙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웰빙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 사회적 지지 공동체 의식 등이 모두 개인의 행복과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신뢰도가 높은 사회적 연대가 강한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인주의가 극단화되고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합니다. 한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높은 자살률 증가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사회적 갈등과 분열, 은 모두 사회적 연대와 지지체계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와줘 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작은 개인적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도와줘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영 씨는 40대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해 보이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냐고 물었을 때 김 씨는 평소처럼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실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료는 김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싱글맘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엄마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 실용적인 정보도 많이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아이, 돌봄 서비스 경제적 지원 방법 등 혼자서는 알기 어려웠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정서적 지지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울증도 점차 호전되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와줘라고 말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준호 씨는 30대 IT 회사 직원입니다. 일 중독으로 번아웃이 심했지만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가 알코올 의존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씨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직장에서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자신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완벽주의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 중독도 사실은 불안과 자존감 문제의 표현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런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직 후 이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와줘라고 말하는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한 후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도움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도움, 작은 위안, 작은 변화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것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조언 하나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던 무게를 나누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단계, 자기 인정하기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입니다. 2단계 일기쓰기 말로 하기 어렵다면 먼저 글로 써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작은 도움부터 요청하기 갑자기 큰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문서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같이 점심 먹을래? 같은 일상적인 요청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4단계 신뢰할 만한 한 사람 선택하기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하고 이해심이 많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5단계 적절한 시간과 장소 선택하기 급하게 말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할 수 있는 때를 선택하세요. 6단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도와줘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감정 표현하기 상황뿐만 아니라 감정도 함께 표현하세요. 무섭다, 외롭다, 절망스럽다.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8단계 감사 표현하기 도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이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9단계 꾸준한 소통하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10단계 나누어 주기,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완성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꼭 순서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격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조언도 덧붙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표현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와줘를 바로 말하기 어렵다면 요즘 좀 힘들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와 관계의 위계가 중요합니다. 연장자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더욱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동료나 후배에게는 좀 더 편안한 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만나거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정서인 한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한은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인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이런 깊은 감정들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자기 표현과 정신 건강을 더 중시합니다. 이런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이 왜 용기 있는 행동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거만함을 버리고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것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강해 보이려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그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상태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그것은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것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기여입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그것은 자기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여덟째,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선한 행동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 도와줘는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성숙함의 징표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매지 마세요.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도와줘라는 두 글자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되살립니다. 그 두 글자는 당신을 고립에서 연결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라고 말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한 사람의 치유가 다른 사람의 치유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인간입니다.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와줘의 새로운 형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면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에서는 익명으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부끄러워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유용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받는 조언은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나 온라인 상담도 좋은 옵션입니다. 생명의전화, 청소년 전화, 여성 긴급 전화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들이 운영함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앱의 신뢰성과 상담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도 도움을 요청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개인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자조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교회절 성당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NGO나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EAP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치료, 연계사회복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의 학생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인간관계 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도 중요합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은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몇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신뢰할 만한 곳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자격을 확인하고 평판을 알아본 후에 이용하세요. 둘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세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같이 받거나 개인 상담과 그룹 치료를 함께 받는 식으로 말입니다. 도와줘라고 말한 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로는 우선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던 무게를 나누어 놓았다는 해방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외부의 시선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술적 도움, 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알기 어려웠던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학습하고 새로운 대처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의 취약함을 나눈 관계는 더욱 강하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 강점, 약점 등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개선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빨리 회복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늘어납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기여 의식이 생깁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봉사나 상호부조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항상 순탄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는 치유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또한 모든 도움 요청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도움 요청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도움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도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언을 실천해보고 자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균형 잡힌 관계 말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의존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이고 건강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서로 돕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줘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깨달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따뜻하게 반응해 주세요. 설령 당장 도와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들어는 주세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세요. 도와줄 수 없다면 정직하게 말하되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내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비밀을 지켜주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뢰를 지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립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줘 라는 두 글자. 이 간단한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견뎌내는 것이 영웅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이고 성숙함이며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도와줘 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 말을 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치유하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줘 라고 말할 용기를 낼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당신의 치유가 다른 누군가의 치유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주세요. 도와줘. 이 두 글자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